자, 오늘 주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인데요. 이 책이 나온 지가 1989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33년이 넘은 책이거든요. 네, 물론 이거보다 더 오래된 자기계발서들도 많은데, 이 책이 제가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2001년에 산 책인데, 이때가 300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동안 아마 더 많은 인쇄가 된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뭐 성인이라면 한 권쯤은 다 샀을 그럴 만한 책이에요. 근데 다들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워낙 광범위해서 뭐 읽고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남는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약간 실용적인 부분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책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부분을 우리가 일상에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살펴볼까 하고요. 혹시 뭐 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잠깐 제 소개를 하면은요. 저는 이제 왼쪽에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라라는 자기계발서를 쓴 저자고요. 지금 꿈의 도서관의 운영자기도 하면서 이제 네이버 도서 인플루언서 브런치 작가로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 책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소개를 했는데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해서 자기 달성 예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거에 상응하는 결과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열등반, 이제 우등반을 나눴는데 그 전산 오류로 우등반을 열등반으로, 열등반을 우등반으로 이제 잘못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내가 열등반에 왔네. 나는 공부를 못하는 애인가 보다. 라고 인식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성적이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못했던 애들인데 뜻하지 않게 우등반에 배치가 됐는데, 내가 잘하는 사람인가라고 해서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세상의 렌즈로 우리는 우리 주변을 해석을 해요, 주관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동기유발이 달라지는 심리적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이 책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관통하는 개념이거든요. 패러다임은 보통 우리가 성품 윤리에서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품 윤리는 내부에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이제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고, 성격 윤리는 이제 외부적으로 내가 보여지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근에 나오는 자기계발서는 거의 성격 윤리에 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라, 어떤 톤으로 말해라,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표정을 어떻게 해라, 누구를 칭찬하라, 뭐 이런 것들은 성격 윤리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스킬이죠, 스킬. 기술적으로 해서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맞춰진 거고, 성품 윤리는 그야말로 이제 성실, 충직, 뭐, 뭐 정직 이런 것들 있죠. 뭐 충성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품윤리다 이렇게 보거든요. 패러다임은 성격윤리보다는 성품윤리에 가깝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보느냐라는 어떤 관점이거든요. 일종의 성품은 생각보다 아주 큰 소리로 자기 자신을 대변하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말은 내 귀에 잘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에머슨도 이야기했을 정도로 우리는 이제 바깥으로 보여지는 거에 많이 신경을 쓰지만 내가 갖고 있는 성품이 생각보다 바깥으로 잘 표출이 되고 그게 곧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아마 이 책을 안 보신 분들도 거의 이 그림은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패러다임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인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뭐가 보이세요? 자, 아마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질문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조금 이렇게 흐름대로 넘어갈게요. 아마 대부분은 까만 머리의 젊은 여성이 보일 거예요. 그죠? 저쪽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는 젊은 여성이 보이시죠? 자, 이 그림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분명히 젊은 여성이 보이는 게 맞으세요. 자, 그러면 다른 게 보이는 분들과 젊은 여성이 보이는 분들이
분명히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분명히 젊은 여성이 보이는데, 아니, 무슨 노파가 보인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를 못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본 관점 그대로 세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노파로 보인다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노파로 보인 분도 젊은 여성이 보인다는 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고 나면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앞에 그림에서, 아, 노파가 있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패러다임이라는 게 오랜 시간 동안 고착돼서 나를 지배하고 있지만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데는 순식간에 변화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뭘 믿으셔야 되냐면 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지? 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패러다임의 전환만 가지면 쉽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왜 이렇게 변화하기가 어렵냐면 이게 생각하지 않게 소리 없이 우리를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사고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점을 잘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관점들을 바꿔서 성공적인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조절된 주변으로부터 영향받은 어떤 주관적 입장에서 사물을 보게 되고 우리가 보게 된 것을 내가 말로, 글로 서술하는 건 곧 우리의 자각이고 그게 곧 나 자신이고 그것은 곧 나의 패러다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은 이제 조금 쉽게 얘기하면 사고의 틀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면 사고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해요. 그래서 패러다임은 곧 지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왼쪽에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놨는데 뭐 이렇게 행정구역상으로 나눠놨어요. 근데 이 지도가 곧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는 실체는 있지만 이 지도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을 표시해 놓고 우리는 그 지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는 실제 지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더라도 자기가 가진 패러다임으로 모든 태도와 행동, 그다음에 대인관계까지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 고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꿔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제 지하철의 남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아마 이 내용을 숙지하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하철을 한 남자가 이제 타고 가는데 이 남자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지하철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시끄럽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이제 슬금 코비 박사도 왜 이렇게 애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지? 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패러다임으로 그 남자를 바라봤단 말이죠. 자, 그러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한 남자가 눈 감고 있는 남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이들을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주의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너무 깊이 생각에 잠겨서 미처 몰랐네요. 저 아이들의 엄마의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오느라고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거요. 자, 그러니까 그때 패러다임의 전환이 확 일어났어요. 떠들고, 정말 못된 아이들이 갑자기, 처량해지고 뭔가 불쌍한 아이들로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나면 나의 존재 자체도 그 자리에서 갑자기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그 느낌까지 변하면서 아이들에게 내가 뭘 해줘야 될까라는 행동까지 완전히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함장이 밤에 이제 전투함을 가지고 이제 항해를 해요. 근데 저쪽에서 불이 반짝거려요. 그래서 함장이 여기는 전투함이다. 길을 비켜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함장님이 길을 비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함장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어, 나는 함장이다. 빨리 길을 비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또 절대 못 비킵니다. 함장님이 비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화가 이빨이 났겠죠.
그랬더니 저쪽에서 함장님 여기는 등대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바꿔야지. 그래서 함장이 급하게 진로를 바꿨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 얘가 뭘 얘기하냐면, 자, 나는 함장이기 때문에 내 명령에 의해서 모든 건 다 바꿔야 된다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등대는 내가 가진 패러다임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 원칙은 되도록 웬만하면 자연주의적인,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객관적인 실체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과학에서 자연 법칙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주관적이라면 원칙은 객관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패러다임을 객관적인 원칙에 가깝게 보고 세울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공감과 비전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 중심의 리더십, 원칙 중심의 삶, 이게 곧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주도적이 되라, 두 번째가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세 번째가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네 번째가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다섯 번째가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여섯 번째가 시너지를 활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글씨만 보면 이게 뭐 뻔한 얘기 같고 별로 뭐 좋은 얘기 그냥 일곱 개 다 붙여놓은 것 같은 이렇게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거를 해체시켜서 이해를 해보면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숨어 있어요. 자, 크게 보면 첫 번째가 맨 밑에 개인의 승리가 있죠. 모든 거는 개인의 승리가 먼저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독립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의존적인 존재라면 먼저 독립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의 독립을 기반으로 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대인관계의 승리로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상호 의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시너지를 마지막 여섯 번째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뭔가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독립적인 존재가 돼야 되고 사람들과 윈윈, 네, 승승의 패러다임을 가져가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발전을 해야 된다. 그거를 통틀어서 둘러싸고 있는 심신을 단련하라. 이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정신적, 육체적, 영적 이런 심신을 꾸준히 생활 속에서 단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존적인 단계는 뭐 특별히 설명을 안 드릴게요. 자, 독립적인 단계는 말부터가 틀려요. 독립적인 사람은 내가 스스로 책임지겠다, 내가 선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독립적인 용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자, 근데 상호의존적인 단계를 가면 나에서 우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협력할 수 있다, 우리는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해서 윈윈 서로 간에 승승 게임을 하거든요. 그 습관 첫 번째가 주도적이 되라요. 저는 뒤에 것들은 잘 몰라도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첫 번째 주도적이 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는 사람은 상황을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먼저 해 나가야 되는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해서 죽음의 수용소를 쓴 저자도 그 자기가 굴복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극과 반응 사이에 분명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 자유, 그 주도성. 네.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와도 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천부적인 능력 네 가지가 있다고 이 책에서 서술해 놨어요. 그게 자의식, 양심, 상상력, 독립의지예요. 자의식은 요즘에 이제 메타인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양심은 내가 정말 옳은 일을 내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상상력은 누구도 해내지 않았던 것들을 머릿속에서 창조해내는 능력이죠. 그리고 독립의지는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 가치관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해낼 수 있는 의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물들에게 없는 인간만이 가진 천부적 재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자, 이 능력 때문에 인간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맨 왼쪽에 자극이 오면 우리는 이 천부적인 능력 네 가지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사적인 사람은 주변에 다양한 이런 기분이나 분위기, 조건,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고, 주도적인 사람은 이 네 가지 천부적 재능을 활용을 해서 자기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영향력에 뭔가 관심의 원이 있어요. 관심의 원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관심의 원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쓰는 용어는 뭐 하고 싶다. 아, 나도 저거 갖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향력의 원은 내가 통제 가능한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관심의 원이 훨씬 당연히 넓을 수밖에 없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내가 주도성을 발휘하면 어느 순간서부터 영향력의 원을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수동적으로 살아가면 어느 순간서부터 관심의 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나를 지배를 해서 내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자꾸 좁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수동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주도적인 사람이 계속 영향력을 넓혀가다 보면 이렇게 돼버려요. 영향력의 원이 훨씬 더 관심의 원보다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많아요. 근데 안 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리더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의 기본, 성공하는 사람들의 기본은 일단 주도적이다라는 거고, 처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포커스를 맞춰서 영향력을 키워서 나중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까지 지배할 수 있는 영향력의 원을 크게 만드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이 오래된 책은 목표를 수립하고 행동하라인데 최근의 개정판은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음, 보통 우리가 창조된다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창조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에서 창조가 있고 하나는 실질적으로 현실의 창조가 있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우주선을 띄워야 된다 그러면 누군가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을 짜잖아요. 그리고 그게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것처럼 두 단계를 이루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마음속의 창조예요. 그래서 끝을 보고 끝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라는 게 내가 이걸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끝까지 모든 걸 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라는 거죠. 자아의식 상상력 양심이라는 천부적 재능을 활용해서 머릿속에 첫 번째 창조를 하는 거고, 습관 원, 아까 주도적이 되라는 내가 창조자임을 깨닫는 거야. 내가 주도적인 사람, 주도성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고, 습관 이는 내 머릿속에서 창조물을 창조시키는 거고,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현실에서 창조해낼 거냐라고 해서 습관 1, 2, 3이 내가 의존적인 사람에서 독립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 그게 습관 1, 2, 3이거든요. 관리라는 거는 어떤 일을 올바르게 빨리 해내는 이제 효율적으로 하는 걸 나타내고, 리더십은 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관리한다는 건 성공의 사다리를 어떻게 잘 올라가느냐 하는 문제고, 리더십은 그 사다리가 올바른 벽에 걸쳐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을 생각하라는 건 그냥 열심히 우리가 평소에 계획을 막 짜서 월요일은 뭐 하고 화요일은 뭐 하고 다음 달은 뭐 하고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고 있는 그 방향이
정말 내 인생의 옳은 방향이냐 아니냐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계획과는 좀 틀리죠. 그래서 비전, 목표, 나침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원칙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잖아요. 등대라는 표현과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은 자기의 사명 선언서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성공하는 일곱 가지 습관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자기 사명서를 선언서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셨다. 그러면 혹시 이 책을 읽으셨다 그러면 본인의 사명선언서를 한 번쯤 꼭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어렵죠. 이게 꿈인가? 꿈을 적으라는 건가? 내 목표를 적으라는 건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 어떤 행동을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가치와 원칙을 세우는 거야. 좀 다른 말로 하면 프랭클린이 13가지 덕목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꼭 지켜야 될 거 13가지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13가지를 지키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프랭클린이 대통령이 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미국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인물이 됐거든요. 자,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내가 원칙, 지켜야 될 원칙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내 개인의 헌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세워놔야 내가 방향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갈등의 순간,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쓴 사명선언서를 꺼내보는 거죠. 과연 내가 이런 판단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가치관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생각했는가? 라고 해서 그 헌법대로 판결을 내리고 그거에 의해서 나는 내가 세운 가치관에 의해 옳은 결정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사명선언서, 가족의 사명선언서, 조직, 회사가 있다면 회사의 사명선언서를 작성을 하시는 거죠. 근데 자기 사명서는 본인이 혼자 쓰면 돼요. 내 거니까. 그런데 가족과 조직은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시면 가족이 같이 모여서 사명선언서는 같이 작성을 해야 돼요. 네. 아빠가 작성했으니까 너네는 무조건 따라라. 그러면 그 동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참여해서 작성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 사명선언서대로 살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 다음에 이어지는 것으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가 소중한 것부터 먼저 알아. 이 얘기 그 6가지 습관을 읽지 않으셔도 아마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습관 1은 내가 창조자임을 깨닫는 거고 습관 2는 그 첫 번째 창조물, 그 다음에 머릿속에 계획을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짜 실제적인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소중한 것부터 하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시간 관리. 이 시간 관리만 갖고서도 제가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시간 관리에는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1세대는 뭐냐면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적어 놓고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메모해 놓는 거고요. 2세대는 달력과 투두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는 거죠.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야. 자, 3세대는 거기에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우선순위를 넣어서, 네. 보통 프랭클린 다이어 보면 A0, A1, A2, 그죠? B0, B1, B2 이래서 중요한 것부터 하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GTD라고 그러나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쭉 해서 체크리스트 만들어 놓고 내가 오늘 해야 될 목록, 그리고 빨리빨리 지워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거 이제 2세대죠. 근데 4세대는 뭐냐면 인간관계와 내가 가진 가치관의 유지와 증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쓴 사명선언서대로 내가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리더로서 팔로워로서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하셨다면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마무리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프랭클린 다이어리는 4세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프랭클린 다이어리는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처음에 구매를 하시면 첫 장에 자기 사명선언서를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의 역할을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주 단위로 해야 될 중요한 우선순위의 리스트를 뽑아내셔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오늘 하루 뭘 먼저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정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맨 마지막에 달력에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플랜을 세우시는 거거든요. 이게 플랭클린 다이어리가 위대한 이유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시간 관리는 어디까지 하냐면 보통 2세대까지예요. 그죠? 여러분들 다이어리 사시면 다 거기까지는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냥 누구랑 약속이 잡히면 잊어먹지 않게 해서 약속만 체크해 놓으시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내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잊어먹지 않는 일정 관리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이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3세대까지 하면 조금 이제 고난이도의 것들을 해 나가시는 거고, 이제 4세대까지 해야 우리가 얘기하는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제대로 쓰는 건데, 많은 분들이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구매해 놓고 다들 다이어리처럼 쓰세요. 제 주변에 그게 좋다 그래갖고 쓰는 분을 제가 몇 분 만났는데, 사명선언서 이런 거 하나도 정의 안 해놓고 그냥 다이어리처럼 약속만 쭉 정의해놓고 쓰시거든요. 프랭클린 다이어리가 비싸거든요. 1년치가 속지만 4만 원씩 하고 겉에 것까지 이제 가죽 다이어리로 하면 10몇만 원이 되는 아주 고가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시간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아주 유명한 건데, 오른쪽 가로로 이제 긴급함과 긴급하지 않음이 있고, 세로로 중요함과 중요하지 않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사분면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인데, 이거는 보통 우리가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의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급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자, 두 번째, 오른쪽은 이사분면은 긴급하진 않은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신 건 이 강의 안 듣는다고 인생에 큰 문제 안 생기세요. 그죠? 그런데 뭔가 들어보고 제대로 인생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여기 들어오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이요. 우리가 독서하고 글쓰기 연습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 구축해 놓는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사분면이고, 삼사분면은 급한데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걸려오는 전화라든지, 갑자기 친구를 만나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고, 사사분면은,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아요. 집에서 TV 보고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뭐 이렇게 수다 떨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이 일사분면과 사사분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소중한 것을 먼저 알아의 개념은 어디냐면 이사분면을 확장을 시키셔야 돼요.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속 준비를 하셔야 일사분면 일이 줄어들어요. 만약에 이사분면을 준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계속 일사분면의 일을 처리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꿈의 도서관이 이사분면을 준비하도록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죠? 자, 그런데 이사분면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3, 4분면과 4, 4분면에 있는 시간들을 끌어다가 이사분면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의 중요한 또 핵심 개념이에요. 아, 그래서 많은 그 자기계발서나 이런 데서 자기 성장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 지금 당장은 돈도 안 되고 나한테 큰 이득도 없지만 이걸 꾸준히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사분면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다면 위임하셔야 돼요. 위임. 누군가를 위임하셔야 돼요. 그런데 위임이라는 게 쉬운 얘기 같지만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타인을 믿지 못하면 위임이라는 걸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임 그러면 지시적 위임을 생각하거든요. 이거 하고 저거 해놓고 저 끝나면 저거 해. 하고 지시적인 위임을 하지만 그거는 사실 온전한 위임이 아니잖아요. 그 진짜 위임은 신임적 위임이에요. 그래서 결과만 네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나는 그냥 아무 터치 안 할 거야. 어쨌든 내가 원하는 그 결과만 언제까지 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신뢰를 주고 그 동기유발을 준 후에 모든 걸 다 맡겨 놓는 거죠. 그런 어떤 신뢰를 가지고 위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사분면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적인 천부적인 재능, 아까 자의식, 상상력, 양심, 자유의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타인도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충분히 어떤 일이든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위임하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개인의 승리예요. 여기까지 해서 내가 주도적인 사람이 됐고 자기 사명선언서를 작성했고 소중한 것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완벽하게 깨달았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타인과 나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는데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될 개념이 감정은행 계좌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에는 서로 간에 쉽게 하면 신뢰, 감정은행 계좌라는 게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계속 잘했어요. 그러면 예금이 많이 쌓이는 거고, 저 사람이 나한테 계속 약속을 어기고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였어요. 그러면 감정은행 계좌에 쭉쭉쭉쭉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한 번, 두 번 정도는 용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언젠가는 바닥이 나고 신뢰가 다 깨지고 나면 어, 상호 이익을 추구하기가 어렵다는 개념인데 자, 괄호는 용기고요. 세로는 배려예요. 이거에 따라서 배려와 용기, 내가 뭔가 이기려는 마음, 그 다음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균형을 잡으면 이게 승승이 되는 거야. 당신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당신도 이기고 나도 이긴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같이 찾아내는 건데, 용기는 있는데 배려심이 떨어지면 어때요? 이건 권위주의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기기 위해서 상대를 패배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승패. 그 다음에 내가 용기는 좀 부족한데 배려심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나는 괜찮으니까 네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패승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느낌이라서 대단히 좋죠.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반복이 되면 본인이 본인 가치관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결코 좋은 게 아니고 패패는 말할 것도 없죠. 내가 못 가지면 너도 절대 가질 수 없어. 이거죠. 배려도 없고 용기도 없이 그냥 가는 게 패패고 이제 여섯 가지인데 오른쪽에 승은 누가 이기고 지고 누가 지는 거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나만 이기면 끝난다. 라는 개념이고 여섯 번째가 승승 아니면 무거래요. 당신과 내가 최선을 최선의 이익을 가져오면 가장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게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부부간의 문제나 아이에 대한 문제들은 사실 무거래로 남겨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에 해당되진 않지만 그래도 승승 다음으로 승승 아니면 무거래가 가장 우리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는 승승의 패러다임은 모든 대인관계에서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고 방식으로서 양쪽 모두에게 이득을 주는데, 자, 이거는 크게 보면 이제 내적 성품에서 시작해서 인간관계로 옮겨가고 합의가 자연적으로 도출되는 이제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좀 어렵죠. 그래서 내적 성품은 성실성, 성숙도, 풍요의 심리 이렇게 해서 그냥 외우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적으로
뭔가 약속 이행을 한다든지, 언행일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성숙함을 발휘할 때, 그 다음에 배려와 용기의 균형을 잡을 때,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라는 풍요의 심리를 갖고 있을 때 상대방과 내가 같이 이길 수 있는 거야.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그 고간에서 인심 난다고. 내가 빈곤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상대와 내가 같이 승승의 마음을 갖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욕심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런 내적 성품들이 내가 만들어졌을 때 타인에게 감정은행 계좌에 더 많은 예금을 실어낼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더 좋은 상호 이익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습관호는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공감적 경청인데, 누군가에게 단순히 동의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감정적으로 물론 지적으로도 완전히 깊게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아, 내가 누군가한테 정말 당신의 말을 제대로 듣고 있다. 당신과 내가 하나 돼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만이 감정은행 계좌에 예입을 늘릴 수가 있고, 그래야 저 사람과 내가 승승을 이뤄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공감적 경청은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냥 끄떡끄떡하고 리액션하고 듣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상대가 나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사람들은 자기의 주관적인 패러다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걸 보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무조건 공감 경청을 해야 돼라고 해서, 맞아, 그래야 돼라고 해서 막상 해봐도 까짓 잘못하면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감적 경청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 1, 2, 3을 세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만의 가치관, 주도성, 원칙을 세우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진짜 제대로 경청을 하고 할 수 있고 결코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내면 내가 영향력의 원을 계속 크게 키워갈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습관 6의 시너지를 활용하러 가면, 이제 시너지는 그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최종, 마지막이에요. 이제 진정한 시험이자 이제 표현이다 이렇게 해놨고, 시너지는 간단하게 정의해 보면 부분들의 전체가 부분들의 합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모인 거는 1이지만 10명이 1이 모여서 100, 200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시너지예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독립을 하고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뭔가 협의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윈윈, 파이를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나눠진 파이를 나눠 갖는 게 아니고 파이를 키워서 서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그래서 차이점을 존중하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뭔가 더 큰 걸 만들어내는 건데, 제가 예전에도 이걸 포스팅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동물학교를 가지고 스티븐 코빈 이야기를 해요. 오리는 수영을 참 잘해요. 근데 얘는 보니까 달리기나 뭐 이런 게 나무 타기가 별로 성적이 안 좋아요. 다람쥐는 나무 타기는 잘하는데 영 수영과 날기가 별로예요. 독수리는 나는 건 잘하는데 영 수영 점수가 안 좋아요. 아, 근데 이 동물학교에 가장 뛰어난 인재가 누구냐면 뱀장어예요. 적당한 날기와 적당한 수영과
적당한 나무 타기를 할 줄 알아. 그래서 뱀장어가 가장 뛰어난 학생인 거예요. 아, 그래서 나머지 공부를 시켰어요. 오리한테는 달리기를 좀 더 시키고 독수리한테는 수영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오리가 갈기가 찢어져서 수영도 제대로 점수가 안 나오는 아주 이상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독수리가 날개가 물에 젖어서 날기도 영 형편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팀과 조직을 만들어 갈 때 다양성을 무시할 때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결국은 팀을 만들어내고 타인과 어떤 위닝 게임을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시키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적시적소에 본인의 특장점들을 활용을 해서 뭔가 팀을 만들어내고 이끌어내는 능력이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이 해나가는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온 이 부분을 총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이렇게 시너지를 계속 창출하게 만들려면 결국 심신을 달려라라는 건데 책에서는 이제 톱날을 갈아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해요. 근데 나무 하나 쓰러뜨리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해서 가서 봤더니 도끼에 이가 다 빠진 거죠. 그래서 좀 도끼를 잘 갈고 나무를 하시죠. 그랬더니 조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무꾼이 뭐라 그랬냐면 바빠 죽겠는데 언제 도끼를 가냐고. 아, 그게 이제 뭐 여기 이 책에서는 황금과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이제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해놨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무리 바빠도 자기의 도끼를 충분히 날카롭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고, 그걸 이제 네 가지 차원에서 이제 신체적, 영적, 정신적, 사회적 차원을 끊임없이 이제 쇄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부분은 독서, 뭐 상상, 글쓰기 이런 부분들, 영적으로는 뭐 종교적일 수도 있고요. 내가 명상을 하고 내가 원하는 가치관, 가치 있는 것에 몰입할 줄 아는 능력들, 사회적으로는 이제 봉사하고 내적인 안정을 갖는 거고, 뭐 신체적으로는 당연히 뭐 운동, 영양, 뭐 스트레스 관리가 되겠죠. 이런 관리들을 통해서 내가 계속 그 회오리처럼 나선 방향으로 끊임없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걸 우리가 이제 쇄신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